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 나타났다 시즌3 29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진쓰리를 만들 고정 진행자 진짜 나타났다 젊은 피 충남 마상을 강훈식 원내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와 나밖에 와 안 하는데. 예. 반갑습니다. 밝아요. 밝은 애써 밝은 척. 애써 밝은 척이에요? 네. 그 어제 여야가 그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그랬는데 뭐 워낙 요즘에 대형 사건이 연일 터져가지고 좀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빅 사건이 터졌고 네. 또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또 너무 중요한 일을 하러 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합의가 정말로 어렵게 만들어낸 합의인데 주목을 못 받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원내대변인이 그 합의의 역할을 좀 했나요? 저는 잘 지켜봤습니다. 과정을. 근데요, 그 지켜볼 때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네. 그 TV에서 왜 이모 의원하고 그렇게 정겹게 얘기하는 거 나오게 하냐? 얼마나 뒤에서 말이 많았는지 알아요? 그래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지켜보고 있다. 네. 예, 그리고 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우리가 지난주에 KT 한국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게 최민희 위원장이 19대 때 열심히 해서 만들어낸 건데 언론에 최민희란 이름은 싹 사라져서 좀 아쉽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추석 때부터 시행하겠다고 해요. 근데 네. 이 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면제도 최 위원장께서 19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했다고. 네, 법안 발의. 열일을 하시는군요. 이렇게 열일을 하시는 과거에 분이 열일했는데 낙선했죠. 왜요, 그러니까. 전해철 최고위원님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자, 방금 최민희 의원이 말한 대로 오늘 스페셜 게스트는 전해철 최고입니다. 조금 있으면 전 최고가 되실 분인데 작년 9월 이제 제1야당의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에 합류해서 당의 안정 또 대선 승리에 크나큰 기여를 했습니다. 경기도가 아마 역대 선거는 가장 많이 우리가 이기지 않았는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소개를 해주시면 먼저 예.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10개월의 최고위원 임기를 마치고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물러나실 예정인 전해철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대선 성과를 좀 얘기해 주세요. 경기도에서 어떤.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작년 8월에 최고위원 겸 도당위원장 출마할 때요. 경기도가 이겨야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역대 선거에서 경기도가 이겼을 때 대선에서 이겼습니다. 예. DJ 대통령도 그랬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승리할 때는 경기도의 승리가 있었고 2012년 선거에서 8만 6천 표로 문재인 후보가 졌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역시 대선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출마할 때 저희들 경기도 승리를 견인해야만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함께 노력하자라고 했었는데 이번 대선 결과는 그 노력의 결실이 나서 8만 6천 표로 졌던 2012년 선거를 저희들이 극복하고 150만 표를 이겼습니다. 경기도에서 150만 표를 이기니까 결국은 약 18, 19% 정도 2등하고 차이가 나는 압승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승리의 견인차는 경기도의 150만 표 승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의원 지역구가 경기도니까. 저는 경기도 남양주 병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2012년에 9,700표 졌거든요. 이번에 16,000표 이겨가지고요. 토탈 26,000표를 이긴 곳이에요. 최민희 그러니까 전 의원께서도 정말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요. 유세를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보통 보면 이렇게 조금은 흥분하고 톤이 높고 하는데 최민희 우리 의원께서는 아주 담담하게 하면서 설득력 있는 유세를 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최민희 의원께서도 정말 열심히 해서 어려운 지역인 남양주를 압승을 할 수 있게 큰 기회를 했습니다. 저희는 충청도가 이겨야 또 이긴다고 선거를 배웠는데 충청도가 대선의 민심을 결정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경기도 못지않다. 경기도다. 이 충청도 세 군데 있어요. 경기도, 충청도, 제주. 이 세 거기 군데. 우리가 이길 때는 항상 거기를 이겼고 졌을 때는 항상 거기를 거기서 졌거든요. 지는 거고. 강원도는 왔다 갔다. 강원도는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랬는데 우리 하여튼 도당 위원장님이시니까 우리 시 지역위원장님 좀 잘 봐주세요. 예, 제가 잘 모시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요. 아까 그 연설 얘기하신 건 뭐냐면 저희 지역에 오셨는데요. 그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진짜 전해철 최고의 연설을 듣고 나니 문재인을 더 찍으라고 내가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만 그러신 게 아니고요. 전체를 돌면서.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2012년에 비해서 경기도당 위원장이 가장 뿔뿔뻘 거리면서 많이 돌아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60개 지역위원회와 61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시군구로 따지면 31개 시군구가 있는데요. 경기도 차가 크거든요. 모든 차 커서 그걸 타고 31개 시군구와 거의 모든 이제 지역위원회를 다 이렇게 차가 설 수 있는 데는 주차할 수 있는 데는 다 다니면서 유세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혼자보다는 각 지역위원회 구성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이 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대선 끝나고 조금 어떻게 휴식 시간을 가졌어요? 예, 좀 휴식 시간이 있고요. 아니, 정리를 해야 될 게 많이 있고 예를 들어 이제 지난주에 경기도당에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최고위원회를 돌아다니면서 포상을 시상식을 하고 있거든요. 1급 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했던 분들의 노고도 좀 위로하고 그리고 당도 정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말고는 여러 정책적 또 현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청문회도 있고 그 외에 추경 문제라든지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 최고위원회 여러 현안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1급 포상은 당이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영예스러운 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출직 같은 경우에는 공천 기준에도 일정 부분 가산점을 수여할 수 있는 오, 그런 좋다. 기준들이 너무 있어서 좋다. 네. 아무튼 어머. 1급 포상은 굉장히 영예롭고 영예스러운 겁니다. 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자마자 법무부 장관 하마평 후보자로 계속해서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경환 후보자 낙마 이후에도 또 야, 이번엔 그러면은 그 청문회 통과하기 위해서 정치인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또 전해철 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 계속 올랐는데 그냥 하마평에 그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몇 차례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문재인 정부는 통합 또 화합, 좀 포용의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아무리 대통령께서 그런 정부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믿는 것은 인사의 결과로 믿게 되는 거거든요. 누가 함께 일했냐라는 걸 보고 이제 통합이냐 화합이냐 포용의 정부냐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측근이라고 자칭 타칭 이렇게 거론되는 분들이 물러나 주는 것도 그런 통합과 화합의 정부를 만드는 데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가까이 있는 분들의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게 사실은 들으면 되게 멋있는 말이긴 한데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괴롭고 사실은 주변 분들이 굉장히 핵심으로 일했기 때문에 기대감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이황 지사 예를 들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면 이번에 장관 한번 되시면 정말 좋겠다. 지역도 좀 더 좋아지고 이러는데 솔직히 아주 솔직히 하나도 아쉬운 건 없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게 저는 국내에 남아 있을 수 있었는데 저와 처지가 비슷한 두 사람은 해외로. 외국으로까지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국은 못 간다. 그래서 제가 현역 의원이고 최고위원인데 그래서 국내에 남아 있어서 저는 다행스러운 그래도 좋은 역할에 지금 말씀하시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3철 중에 이제 2철을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요. 역참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전 최고께서는 19대 국회 내 진짜 고생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고생이라는 게 뭐냐면 측근이면서 그 당내 임명직은 하나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측근이란 이유로 일이 틀어지면 혼자 욕을 바가지로 뒤집어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은 열심히 하고 보상은커녕 욕만 바가지로 먹어서 명이 아주 길어진 분이세요. 저분이. 그리고 지금 저 말도 제가 생각할 땐 검찰개혁의 적임자세요.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적임자인데 뭐 이런저런 통합의 의지로 저렇게 이제 말을. 근데 뭐 멋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굳이 우리 최 의원님께 좋게 말씀해 주신 것에 덧붙이자면 다만 저는 그 프레임, 악의적 프레임은 이번 기회에 좀 끊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012년 이후로 친노 프레임 가지고 굉장히 시달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친노라 그러면 저는 뭐 저나 아마 최 의원님도 그러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지만 친노라 사실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가치, 분권, 평화, 인권, 민주주의 이걸 실현시키고자 정치를 시작한 사람도 있고 정치 과정에서 그 가치를 계승하고 실천하고자 노력을 하는 사람을 친노라 그러면 전혀 부정하지 않는데 문제는 친노 패권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패권이라는 것은 패거리 문화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는 즉 친노패권으로 만들어서 네. 매도하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본인들이 억울해하고 저도 그 악의적 프레임을 깨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러니까 저희 쪽이 잡으면 배제하는 것으로 당직을 못 맡고 또 저쪽에서 잡으면 친노라서 당직을 못 맡아서 그렇죠. 국회 무슨 법사위 간사나 국회식 말고 당직을 거의 5, 6년간 예. 전혀 못 맡는 그런 현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국민적인 좀 평가에 의해서라도 더 프레임이 안 형성되기를 바라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리고요 경기도당 그 출마할 때도 네.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할 때도 친노라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강하게 저희가 얘기한 게요. 그러면 친노 정치인 중에 괜찮은 분들은 친노라서 임명직을 못 받고 친노라서 선출직 도당 위원장까지 못 나가면 뭘 하라는 거냐. 아니, 그때 전해철 최고가 도당위원장 선거 안 나갔으면 이현주 의원이 되는 건데 큰일 날 뻔했네. 아까 이현주 의원 우리가 방송 초반에 이모 의원. 나는 이모 의원이라 그랬는데. 초반에 말했던 제가 출마할 때 아무튼 도움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아, 예.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이현주 의원 측에서 연락 왔어요. 됐습니다. 전해철 의원 모셨습니다. 네. 예, 제가 큰 도움 받았습니다. 박수. 그런데 방금 이렇게 비상한 시기에 전당대회에 출마하셔가지고 경기도당 위원장도 되고 최고위원도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선을 준비도 했었고 굉장히 열심히 뛰었잖아요. 10개월간의 최고위원회에서 소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고위원 나가고 또 도당위원장 했던 것은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당이 중심이 돼야 되고 가능하면 당이 또 혁신되고 준비된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그리고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출마를 했고요. 다행스러운 건 이번 대통령 선거가 2012년 선거와 달리 완벽하게 후보와 당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선거를 했다라는 면에서 이제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고 저희 당의 다선 의원 한 분이 30여 년 만에 정말 당이 대선에서 이렇게 그렇죠. 총체적으로 열심히 하는 걸 처음 봤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번 당이 열심히 하고 잘 됐던 결과가 있은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요. 과정에서 경기도당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1,300만 인구의 유권자만 해도 한 1,000만 이상 되는 경기도당이 중요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좀 지역위원회 정비하고 개편하고 또 실제 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모두가 열심히 했는데 예를 들면 그 일일 상황 보고라는 걸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침 저녁 인사하는 것 그리고 유세하는 것 오후에 상가 다니고 간담회 하는 것을 그 일일 현황을 모든 60개 지역위원회가 다 도당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현황에는 지역위원장이 어떻게 참여했고 시의원 도의원은 유세 현장에서 어떻게 했고 다 나타나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야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라고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지만 거의 97, 8%의 지역위원회가 이걸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그게 다 경쟁도 하고 실제로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다 표출이 되니까 훨씬 더 열심히 하는 조금의 계기가 되지 않나 싶었는데 이런 부분을 다 함께 마음을 쓰고 쏟아주신 결과가 이번 대선의 압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서워서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것도 몰랐어요. 이거 또 출마하시려고 하는 내년에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당의 간부라는 사람의 위치라는 것이 또 당에서 어떤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도당위원장 정도의 위치에서 보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난 대선에는 어떤 역할을 얼마만큼 어떤 과정으로 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뭐 그분들은 실제로 무서워서 열심히 했을 테지만 그래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백서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백서가 아니고 그런 자료를 모두 보존하고 그리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그런 백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또 동친 적이 없었다 선거 때.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역대 사실은 지도부 단일 지도 체제를 하든 뭐 집단 지도 체제를 하든 늘 시끄러웠습니다. 맨날 싸우고 뭐 특히 뭐 지난 집단 지도 체제에서는 뭐 봉숭아학당이라는 소리도 들었잖아요. 뭐 노래도 부르고 뭐 그런 일도 벌어졌는데 이번 그 당 지도부는 그런 게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전해철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지는 않고요. 네. 일단은 이제 추미애 당대표의 지도력이 뛰어나서 이제 그런 결과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 갈등이라기보다는 이론이 있었던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각하게 토론을 했고 어느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보통 공개회의 말고 그 전날 이제 일요일 같을 경우에 사전회의도 하고 하는데 오후 2, 3시에 시작했던 회의를 밤 10시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합의가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조금의 전 지도부하고 차이라 그러면 가능한 또 엄청나게 노력했던 것은 외부에 알리는 것을 극도로 자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 한 분 한 분이 언론이나 또는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자제를 하자. 그러니까 안에서는 극심하게 싸우고 토론하고 다투더라도 그 갈등의 모습을 외부로 보이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저희들이 절제하고 자제하자라고 했는데 그런 노력들이 지도부에 좀 단일된 모습이나 또 다합된 모습의 결과로 나오지 않냐 생각하고 당연히 또 그 과정에서는 우리 추미애 당대표가 많은 노력도 하고 또 지도력을 잘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말까지죠? 최고위원 임기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물러나시게 되면 누가 최고위원이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그 권역별로 최고위원을 하게 되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경기와 인천이 하나 묶어져 묶여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인천시당위원장인 박남춘 의원께서 제 자리를 이어서 7월 1일부터 최고위원을 하게 됩니다. 예. 최고위원에 물러나셨지만 그래도 뭐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법무부 장관 이야기 살짝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기 후보자 우리 지지자들도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 아세요? 전체 잘 의원님? 알고요. 예,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에 많이 하셨고 아시다시피 이제 시민단체에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분이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든지 또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이 독점되어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공수처 같은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고 계셔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는 검찰개혁 또 몇 가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우리 박상기 교수님 또는 박상기 후보님이 확실한 적임자고 잘 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여우를 피했더니 호랑이 나타났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만큼 박상기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확실히 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확실해요. 실제로 쭉 교수님께서 그동안 이제 밖에 말씀하시고 또 글을 썼던 내용을 보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뜻을 잘 맞춰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혹시 이제 물러나실 전 최고에게 질문 있습니까? 저는 최고위원회 관련해서. 새로 이제 법무부 장관 오시면 오직 관심은 하나죠. 지난 총선 끝나고요. 정말 우리 당 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들에 대해서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무더기로 고발했어요. 타켓을 삼아서. 여기도 타켓이죠. 두 사람 다 그래요? 예. 저는 완전히 정말 전 다음 주입니다. 예, 선고가. 검찰이 고민까지 하고 고민했어요. 제 앞에서 이게 기소권이 되냐 안 되냐 이러면서. 뭐 단어 하나 가지고도 기소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했어요. 우리를. 근데 그건 순전히 그 정치 탄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상 회복될지가 관심이 많죠, 저는. 저희들이 이제 그 총선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들 기소할 때 기소하고 나서 현황을 파악했을 때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졌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혐의에 대해서 대체적인 기준과 그동안 해왔던 관례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건 처리 기준도 예.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강하게 항의도 하고 또 당의 법률전단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책도 마련하고 논의도 했는데 문제는 아무튼 과정에서 무리한 기소가 있었다라는 거고 예. 그 결과가 지금 재판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당의 의원 같은 경우는 기소 처분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해서 당선 무효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 당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재 나온 것으로는 당선 무효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무리한 기소였다라는 것이 이제 재판 결과로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최민희 의원께서 이야기하시는 검찰의 그런 무리함을 시정시킬 수 있다면 또 몇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것이 우연이 아니라 검찰을 좀 이렇게 왜곡되게 만들었던 여러 라인이라든지 또 그런 왜곡된 지시나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밝혀져야 되고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싸. 근데 이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출마했을 때가 박근혜 대통령이 서슬 벌을 때 예, 출마를 그렇죠. 했잖아요. 예. 어떤 야당 의원이
야당 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선거법을 위반할 생각이나 그렇죠. 또는 그런 그걸 갖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출마를 해갖고 선거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많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특히나 자유한국당이 2배가 되는 숫자다. 저희가 지난번 기소된 숫자가 그 정도인데 반이면 반이지. 아주 쉬운 이야기로. 그것도 뭐 본인의 의도가 아니라 실수나 뭐 이런 것들로 그럴 텐데,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봐도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진짜 나타났다 시즌3 게시판에 어떤 분께서 그래도 그나마 여기가 가장 피드백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된다고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할 말 있으면 여기 와서 해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우리 전해철 최고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끝나고 가셔도 저희가 잘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댓글 달아주시고요. 어쨌든 10개월 동안 고생하신 우리 전 최고에게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와줘요. 세상을 바꾸는 강한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되어주십시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사회, 모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모든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 새롭게 번영하는 나라,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지역 시도당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입당 원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온라인 www.더민주.kr로 언제든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고요. 제가 아까 모두의 강훈식 대변인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엄청난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지금 정치 여러 가지 현안들이 묻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사건은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입니다. 네. 선거판을 뒤흔들려고 했던 이게 제보 조작이 아니야. 이거는 선거 조작이라고. 선거 조작. 우리 오늘 보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대선 게이트 그죠? 아니요. 그러니까 명명을 했죠. 예. 그걸 자칫 잘못하면 마치 지금도 이야기를 잘못되게 나오는 것처럼 문주영 씨의 취업 등캐 의혹 사건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제대로 맞지 않고 이것의 실체는 앞으로 밝혀져야 되겠지만 일단 국민의당 대선 공작 게이트. 대선 공작 게이트. 이렇게 명명을 해서 좀 더 정확한 실체가 밝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당에서 꼬리 자르기 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일개 당원 한 명이 다 알아서 했다.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국민의당의 지도부가 관여를 했다든가 국민의당 자체가 개입했다고 하면 정말 이건 당의 존립을 염두해야 될 굉장히 큰 사건인데, 자, 우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선거에서 이기고 싶어서 4일 남았을 그 시점에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많은 검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에 대한 것도 하고 그동안 이야기했던 거, 또 무슨 이제 가지고 다니는 집안의 가구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 검증을 하면서 명확하게 또 명쾌하게 잘못됐다 부정이다라는 것이 밝혀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주영 씨에 대한 취업 특혜가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012년도에 다 클리어가 됐고 다 명쾌하게 밝혀졌고 또 몇 차례 나온 이야기가 감사원 감사라든지 다 밝혀져서 더 이상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검증을 할 것은 이런 흔히 말하는 이와 같이 네거티브는 없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이 증거가 조작되면서 새로운 취업 특례 의혹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무튼 검증이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뭔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공작까지 하면서 증거를 조작한 사건이다라는 면에서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하고 또 하나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이걸 그냥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예. 이걸 밝히고 나서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4일 동안 29번의 논평하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심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무슨 말씀이시냐면 단순하게 이걸 한 번 해서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한 5일 동안 30여 차례를 논평하고 브리핑을 할 정도로 그 당의 화력을 총 집중하는 이런 거였다라는 면에서 제가 아까 대선 공작 게이트로 명명한 이유도 단순하게 뭐 의혹을 제기한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정유라 부정 입학하고 이걸 연결시켰어요. 그런 논평 내용이 실제 그렇죠? 있습니다. 제목이. 예.
예. 정유라를 어떻게 탓을 하면서 하고 있냐. 그것뿐만 아니라 강훈식 그 대변인님 그때 우리 토론회 방송 토론회 나가면 이거 단골 메뉴였잖아요. 늘 이것만 하는 거지. 그리고 그것도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얘기해요. 똑같이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내용이 똑같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도부에 계셨으니까 당이라는 게 보고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고 체계대로 이게 올라갈 텐데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또 체크를 하잖아요. 그 증언 이 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 팩트 체크를 크로스 체크를 하잖아요. 안 합니까? 그냥 다 받아들입니까 이거 그냥? 일단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미 씨 이외에 그 보호라인이 어떻게 되고 있냐 전 최고위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잘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좀 속단을 하거나 또는 추측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과연 어떤 정도의 모의에 의해서 해야 될지는 잘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거기 하나 덧붙인다면 국민당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대한 중요한 사건이라 생각한다면 검찰 수사에 너무 맡기지 말고 당에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꼭 형사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거나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될 사실관계도 있으니까 국민당에서는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밝히는 게 도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유미 씨가 이제 자기 동생을 시켜가지고 둘이 이제 짜고 친 고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굉장히 연기가 어색해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게 사실 과정으로만 다 보면 아까 이제 29번 논평도 있지만 그 당시에 우리 당이 논평 낸 걸 또 보면요. 누가 했는지를 말해줘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도 처음에 그 국민의당이 먼저 대변인실에서 브리핑하기 전에 원래는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모 언론사에다가 제보를 해서 거기가 이제 나오면 본인들이 받아갖고 더 치려고 했겠죠. 그러면 더 확산되기 편하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 언론사에서 사실관계하고 그 제보자를 좀 말해달라. 보안을 지킬 때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밝히니까 그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게 확실치 않은데 그것도 이제 뭐 어느 종편이에요. 나오는 어느 종편인데 그 종편에다가 요청을 해서 보도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하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다음 계속 논평을 얹고 29채 아까 논평이 나가고 우리가 그때도 계속 그 말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거 밝혀라 그러면 어디가 했는지 그랬더니 누가 뉴스 그 제보문을 밝히냐 못 밝히겠다. 공익제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빠져나가면서 싸움이 더 커진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100번 양보해서 국민의당의 말이 다 맞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도 관여하지 않았는데 이유미 씨하고 한 2명 또는 이제 조작을 해서 2명이 관여를 했고 그 당사의 대변인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우리는 확인할 수 없는데 와서 자기네들이 이야기한 거고 우리는 그냥 그걸 갖고 총 논평을 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앞뒤가 사실 선거 치러본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요. 저는 그 25일 날 예. 박주선 그 비대위원장이 26일 아침에 사과하기 전에 25일 날 그 이용주, 김인원, 이준서, 이유미 4명이 심야 회동했다는 거잖아요. 대책회의겠죠. 예, 심야 대책회의. 그래서 저는 늘 보면 그 영화 보면 범인들은 왜 문제 생기면 미리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25일 심야 회동을 4명이 딱 했는데 그게 다 그 공명선거 추진단장, 부단장, 그다음에 문재인 최고위원과 그 당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4명은 속속들이 다 처음부터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던데요. 심야 회동 때문에. 아니 이번에 밝혀진 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론에서 국기문란 사건, 전시 사건 막 터지니까 민정수석, 홍보수석 불러가지고 대책회의 했잖아요. 대책회의에서 우리는 모르는 걸로 하자. 그렇지. 그냥 정경련에서 시킨 걸로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똑같은 얘기예요. 예, 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건데 어쨌든 지금 이유미는 난 억울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준서는 난 모른다. 난 지시한 적 없다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근데요, 이용주 의원이 또 지금 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유미가 검찰에서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더 의심이. 그렇죠. 일단은 검찰은 이유미 구속영장 청구했고요. 이준서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조금 더 그 조사 내용은 우리가 두고 봐야 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국민의당에서 한쪽에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대통령한테도 사과를 하고 대통령 아들한테도 사과를 했는데 다른 한쪽으로는 그러면은 우리 특검 받자. 쌍끌이 특검. 특검은 2개다. 문준영 취업 특혜도 하나 받고 이 사건도 받고 이러면서 전형적인 물타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나 또 자체 진상조사를 해서 잘 밝혀야 된다. 저희들도 사실은
엄청나게 그 억측을 할 수도 있고 추측을 할 수도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제하고 있습니다만은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타당하지도 않고 옳지 않은 행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당이 해야 될 것은 반성을 하고 자체 진상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잘 알릴까 이걸 고민하고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특검 주장이라는 게 뭡니까? 그 특검에 딱 하나 얹어서 문재용 씨의 취업 특례 의혹도 같이 하자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흠집 내겠다는 거죠. 그건 정말 맞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의 중요성이 뭐냐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증거를 조작해서까지 이런 정치적 공세를 하고자 했던 것처럼 지금은 반성하고 오히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국민적인 참여를 해야 될 당이 국면을 전환하고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특검 주장을 하는 이런 행태는 저는 정말 맞지 않다 생각하고 당장 국민당이 그런 주장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좋다 하고 같이 정치 공세를 호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다려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국민당의 조치를 저희들이 조금은 냉철하게 또 차분하게 지켜보지만 이와 같은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들은 정말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 웃기는 게요. 지금 요 조작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예요? 문준용 그렇죠. 씨잖아요.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문준용 씨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놓고 다시 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뭐죠? 이게 뭐 약간 저도 논평 딱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브리핑 할 때 이 고도의 물타기 전술이다. 이게 사실은 그때 다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도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이거 물타기다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자기네들도 전체 또 그래서 그게 그 의총을 열었는데 그게 채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민망할 겁니다. 사실은 이 얼마나 민망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오히려 지금 대목은 안철수 후보였던 분이 나와서 본인의 거취 표명을 이야기해야 될 때라고 저는 봐요. 또 이제 그렇게 말하던데 어제 방송에서 보니까 어떻게 한 300명 되는 분은 일일이 아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알아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굴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 위해서 본인 선거 대선 치른다고 나가서 그렇게 자기네들이 조작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맹공세를 모든 의원들이 나서서 맹공세를 했는데 당시 후보였던 분은 아무것도 모르겠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이건 적절하지 않은 그러니까 거죠. 입장 표명은 공식적으로 지금 안철수 전 후보가 전혀 하지 않고 있죠. 안 하고 있죠. 예. 안 하고 있고 아주 속보로 나온 이야기는 구속이 되면 표명을 하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가가 됐든 부가 됐든 여기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아무 얘기를 안 하고 보통의 상식적인 경우라면요. 영화를 봐도 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런 거 막 터지면 이게 엄청 큰 제보잖아요. 사실일 경우. 그러면 후보한테 보고가 돼야죠. 보고되죠. 그리고 이게, 꼼꼼한 후보라면 녹취록 가져와봐. 그래서 2분 40초 듣죠. 저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큰 틀에서의 전략은 후보가 알거든요. 근데 이게 마지막 선거 5일 동안 논평이 30회 나가는 정도의 전략이라는 건 후보가 인지하지 않고 불가능한 그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만해라. 이제 뭐 오히려 후보가 이건 좀 그만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보통 의견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후보 옆에서 그런 이야기는 최소한 한두 명이 이야기를 하는 게 순리이거든요. 근데 그걸 몰랐다는 거하고 이게 사실은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큰 격차로 이겼으니까 망정이지. 가령 이게 박빙 승부였거나 내지는 나아가서 그쪽이 이겼다 이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정말 온 국민이 허탈에 한번 빠졌는데 이걸 바꿔보려고 하다가 더 큰 허탈감에 그렇죠. 빠지는 상황이 왔을 수 있을 거다.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소용돌이였을 거다. 전 진짜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일일이 세부적인 것을 다 후보가 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네거티브를 큰 틀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또 네거티브를 어느 정도 하냐라는 것은 당연히 후보의 결단이고 결정사항인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자꾸 강조하건대 그와 같이 선대위가 30여 차례 논평, 30여 차례 논평이라면 사실 다른 주장이나 내용이 거의 없고 이것만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 중요한 선거 4일, 5일 전에 그동안 한 4, 5일간을 그런 면에서 저는 아무튼 안철수 전 대표께서 상당한 정치적인 그 명확성과 함께 정치적인 또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도 예. 어떤 국민의당 모 의원하고 아침에 이야기 이거 터져서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선거 막판에 호남이 워낙 안 좋아서 다 호남 내려가 있어서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전화는 안 쓰시고요. 서로 아무 상의도 안 하셨대요. 제가 말이 안 그랬더니 돼요. 예. 본인도 약간 민망하신지 아무런 커뮤니케이션 없었다는 걸 이렇게 납득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그 전 대표의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난 여론도 커질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당의 혁신위원장이죠. 김태일 네. 혁신위원장도 이거는 안철수 전 대표가 직접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어쨌든 근병간에 빨리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박주선 대표는 일단은 조직적 개입이 만약에 밝혀지면 당을 해체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러면 심야회동의 4명은 어떡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건으로서 국회 운영에 여러 가지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이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뭐 청문회나 이런 데서 민주당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주장도 있긴 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진 않고요. 이제 오늘 아침 최고에 있던 논의했는데 당장은 추경이 문제입니다. 예.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출국하면서까지 발걸음이 무겁다라고 했는데 어제 사당의 대표 합의에 불구하고 추경 문제가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 이런 부분이 국민당의 이런 사건 때문에 지장을 더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뭐 이런 문제가 저희 정치권에서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흔히 말하는 민생 현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추경 문제가 잘 풀리기를 거대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국민의당 얘기는 거기까지 할까요? 다른 얘기 합시다. 예. 좋은 얘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 후에 첫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으로 우리 방송 녹음하는 오늘이죠. 28일 날 출국을 했습니다. 전해철 최고는 안 따라갔네요. 오늘 여기 방송하는 거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그, 측근이 아니구만. 예, 당기도 예. 못 따라가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확실히 측근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도 느꼈는데 네. 사실은 대통령께서 야당 의원들도 같이 가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 그 정당들이 대부분 안보와 한미동맹은 엄청 중요하다고 지금까지 줄곧 이야기해 오셨는데 사실은 또 대통령이 그렇게 같이 비행기 타고 가면서 저런 이야기 안 하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당도 약간 좀 줄어서 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원래는 좀 더 많이 갈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런 부분 보면 정말 말로만 한미동맹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봤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야당하고 해서 이건 예. 처음 맞는 한미 정상회담이고 중요한 회담이니까 함께 가자고 제안을 예. 대통령께서 직접 했고 그걸 받아서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했는데 예. 협의를 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야 될 분 이렇게 후보자까지 정해졌었는데 그걸 다른 야당이 안 가니까 후보자로 정해졌던 분까지 못 가는 못 가게 된 상황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 아, 그래도 쟤들 당이- 후보에는 들어있으셨죠? 아니요, 저는 후보도 아니었습니다. 어머, 어떡해. 측근이 아니에요. 측근이 아닙니다. 판명 났습니다. 측근이 아닌 걸로.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출국을 했는데 원래 그 다른 대통령들 조직 대통령들 한미 정상회담 갈 때는 뭐 정치인 수행원도 물론 있지만 기업인들도 다 같이 가잖아요. 뭐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번에도 기업인들 같이 예, 가고. 기업인들의 상당 부분을 많은 분들이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함께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도 굉장히 빼곡하다 그래요. 3박 4일간 일정인가요? 굉장히 빼곡하다고 하는데 그 전해철 최고위원은 어떻게 민주당 지도부로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어떤 과실을 좀 따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드 문제로도 그렇고요. 또 새로운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미 관계 그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또 현재도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그런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제 정상회담은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서 사전에 실무회의도 하고 또 그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한 결과로 정상회담을 하게 되니까 그동안에 약간이라도 우리 한미 동맹, 굳건한 한미 동맹에 균열이 있다든지 또는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약간 기대치를 낮춰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기대치를 우리가 또 높게 가졌다가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또 평가들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로 보면 사실 이번에 가셔서 다른 거 다 떠나서 한국 정부의 대북 어떤 역할 능력을 충분히 믿는다 정도만 답변을 받아와도 저는 뭐 그걸로도 대통령이 할 일을 다 하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한미 정상회담 하면 정상회담 하기 전에 실무진에서 다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 실무진이 많이 하고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실제 그 정상회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된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대합니다만 강호님의 말씀대로 그게 아주 세부적인 성과 그런 것보다는 원론적이고 또 서로의 신뢰를 좀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것이 성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가장 핫한 이야기는 어떤 주제가 오고 갈 거예요? 뭐 근데 지금 언론에서 보면은 그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는 주요 의제로 안 올리겠다 이런 얘기도 또 있긴 하던데요. 예, 그렇고 일단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예. 두 정상의 큰 틀에서의 대화나 또 큰 틀에서의 원론적인 합의나 등등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풍부한 국정 경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외교 스타일은 처음 아닐까요? 이렇게 정상회담도 하고 이런 거는? 물론 이제 그렇지만 제가 이제 다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저는 장점 중에 하나가 정책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때 제가 민정비서관을 했고 그 민정수석 자리를 제가 이어서 민정수석 제 사수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민정수석을 했고 또 민정수석으로 제가 재직할 때 비서실장으로 오셔서 제가 모시고 일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정책적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그 정책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잘 하셔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예를 드는 게 그런 건데 당시 참여정부에서는 이지원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는 행정관이 또는 비서관이 거기에 따른 어떤 보고서를 만들면 예. 그 보고서를 비서관, 수석, 비서실장, 대통령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민정수석 업무야 당연히 비서실장이 이전에 전임위에서 잘 알 수가 있다 하더라도 경제수석이나 사회수석의 업무를 잘 아는 비서실장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안이라는 게 사실 국정 전반을 잘 알아야만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이지원 시스템에 보면 비서실장이 코멘트를 하게 의견을 다는 난이 있거든요. 그 난을 채우는 비서실장은 거의 제가 잘 못 봤는데 제가 2분, 3분하고 일을 해볼 때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거의 그 난에 비우지 않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 보고서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외교가 되든 경제가 되든 또 때로는 사회 복지에 대한 것든 그래 국정 전반에 대한 것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정책 능력이 있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현재 대한민국의 처한 현실 그리고 한미 동맹의 관계 등등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시고 또 정상회담을 잘 이끌어 가실 거다라고 걱정할 게 생각합니다. 없겠네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튀는 사람이어서 그 전에 참모들끼리 다 사전 조정을 해도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이상한 돌발 질문하고 이럴까봐. 근데 잘 대처하시겠네요.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제 겪어보거나 만나보신 분들은 알지만 소탈하고 굉장히 예의가 발라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경우에 만나면 말로 듣거나 또는 다른 회의장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 말고 개인적인 조금의 이렇게 사적인 자리처럼 또는 가까이 하는 자리에서 만나고 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도 하고 호의적인 모습들을 발견하고 놀래고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충분하게 좋은 이미지로 좋은 내용의 대화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물 패권에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악수하면서 왜 힘으로 악력으로 마크롱처럼 초간의 악수. 그렇게 해도 손님 세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좀 지금 기대가 한국의 특전사의 힘을 보여주시는 건가요? 이번에 가서 한국의 특전사에. 두 사람이 만나서 처음에 악수할 때 막 프레시 터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이 악수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문 대통령이 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어떻게 악수하고 이런 식으로. 힘이 셀 것 같은데. 더 힘세게. 특전사는 힘 세지 않나요?
특전사 오늘 인도 총리도 오늘인가요? 만났는데 인도 총리는 이 악수를 한테 바로 가서 껴안아 버렸더라고요. 전혀 그쪽 예상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 장면 한 장면에 대해서 그렇죠. 각 그 스태프들이라든지 청와대 직원들이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악수를 꽉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보고도 아마 했었을 텐데 어떻게 대응할지 정말 제가 지난번에 그랬는데 이게 드라마로 시작할 거라고 이제 그거 하나하나를 좀 우리가 눈여겨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5.18 행사에서 그 슬픔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유족을 가서 껴안는다든지요. 또는 그 참전 용사에게 정말 90도 이상의 각도로서 인사를 한다든지 이 하나하나 장면에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나 또 보고 있는 분들에게 감동을 자아내는 것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겸손한 애의 발음 그리고 진정성 있는 행동에 의해서 상대방들이나 또는 국민들이 감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배어있는 분이어서 저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이렇게 만남에서도 충분히 좋은 이미지로 아주 잘 대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가려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오히려 그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는 되게 당당하실 것 같아요. 예의 바른 모습보다는 딱 이렇게. 그럴 수 있죠. 당당하고 예의 바르고. 예의 바른 거는 표현이 될까? 트럼프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데 그분이 워낙 그런 게 개념이 없는 분 같은데 내가 멀리서 상대방을 보면. 존중하는 뭐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죠. 상대방 존중하고 뭐 충분히 배려하시는 이런 건 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요. 전해철 최고위원님은 뭐 방미는 못 따라갔습니다만 네. 배우는 하루 안 갔어요? 배우도 오지 말랍니까? 이제 측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제가 하나 재밌게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그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제 질문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측근이나 실세 맞냐라고 이제 물어볼 때 제가 이제 대답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께 직언을 하거나 또는 막연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는 것을 측근이나 실세를 한다면 저는 실세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해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관계에서는 측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모르세요? 은수미 의원이 여성 비서관으로 청와대 갔잖아요. 네, 들어갔죠, 이번에. 은수미 의원이 그 전에 어느 팟캐스트 나가서 청와대 안 들어가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전 친문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김현미 의원한테 어떤 기자가 이번에 장관 가십니까? 그러니까 김현미 의원이 제가 어떻게 가요? 친문 핵심도 아닌데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 가셨어요. 그렇게 말한 분들은 다 가셨어요. 그러면 최민희 의원님은 가시나 안 가시나요? 저야 뭐. 그렇게 되면 못 가겠네. 저는 뭐 늘 전해철 최고와 함께 음지에서. 아니 뭐 어려울 때 들어가세요. 어려울 때 들어가서 또 힘을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전 최고위원한테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대요. 청와대에다가 나오지 말라고. 사람들 많이 배웅하러 나오지 말라고 각자 일하라고. 그렇죠. 인원을 최소한 줄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길래 역시 의전이나 격식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예. 이건 진짜 오늘, 그렇죠. 오늘 네. 아까 출국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당 대표와 그렇죠. 비서실장 원내대표. 조촐하게 예, 그렇게 한 5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 조촐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고 재밌게. 어쨌든 이제 방미를 떠나셨으니까 30일 날 한미 정상회담 차분히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국익에 맞게끔 우리 국익에 좀 도움이 되게끔 외교적 가시를 좀 많이 따왔으면 하는 걸 바랍니다. 저희가요 예. 대선 때 그 유세할 때요 트럼프 옆에 누가 섰을 때 당당하냐. 김정은을 대합할 사람이 누구냐. 시진핑 옆에 누가 섰을 때 당당하게 국익을 실현할 수 있겠냐. 그림을 그려보세요. 막 이렇게 유세했어요. 이번에 진짜 그 모습 옆에 서 있을 때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대를 하고요. 우리 전해철 최고위원님은 오늘 2부는 같이 못하시고 일정이 있어서 1부만 하고 가셔야 안타깝네요. 되는데. 예.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최고위원 자리도 내줘야 되는데 계획 네. 어떻게 됩니까? 당과 국회에서 또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어진 역할을 잘 찾아서 하고 또한 제가 최고위원은 그만두지만 도당위원장으로는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도당위원장으로는 내년 지방선거를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 특히 이제 분권이 화두일 뿐만이 아니고 분권을 실현해야 될 이제 처지고요. 그 분권은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문제도 있지만 당내 분권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헌 당규가 개정돼서 내년부터는 시도당이
시도의원 공천. 자치단체장의 권한까지 공천 권한. 그러니까 공천을 다 할 수 있는. 오, 충성. 물론 이제 시도당 위원장이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합당한 절차를 만들어서 있겠죠. 예. 하는 거지만 그런 당헌 당규에 따른 첫 번째 이제 지방 선거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유의미한 당헌 당규가 있는데 그것은 공천 기준 또 공천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는 1년 전에 결정해서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공표한 이유는 갑자기 이렇게 공천을 하거나 또는 공천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늘 앞에 말씀드렸던 패권이라든지 줄서기 이런 게 이제 개파가 생기는데 그러지 않고 후보자들에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예령을 줘서 그 선거에 출마하게 한다면 누가 그 줄서기나 뭐 이런 개파나 그렇죠. 또는 패권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1년 전 공표 기준 같은 게 당헌 당규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실현이 돼서 좋은 역량이 있는 분들이 당의 정책을 실현시키기도 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하는 후보자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필요하는데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내년 경기도가 명실상부한 여당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우리 방송 하겠습니다. 듣는 분들 중에 바로 소문 나가지고 내년 출마 희망자들이 다 들으시겠는데 최고위원회 공천 기준을 딱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환기시켜줬기 때문에 아니 굉장히 공천 많이 기준은 확실해야 되는 거고 미리 알려주는 게 좋은 거죠. 투명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선거 승리 좋네. 첫 번째 출발점은 바로 공천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는 거잖아요. 좋은 사람 공천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총선 좀 뭐 아쉽기도 하고 뭐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좀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서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좀 노력해 주시고 우리 충남도당위원장 누구예요? 박완주 의원입니다. 예, 지금 원내 수석 대변인. 예. 어떻게 괜찮습니까? 뭐 사이가 괜찮다고 물어보죠. 대답을 강원님 어떻게 제 하겠어요? 위에 분인데. 사이가 괜찮냐? 경기도당 위원장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아, 저는요 경기도당 위원장은 땡큐입니다. 아 예. 저도 땡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나타났다 시즌 3 29회 1회 방송은 여기서 마치죠. 혹시 할 말 있습니까? 남은 말? 화이팅입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럼 저희는 하루 지났다 2부에서 찾아뵙는 걸 하고요. 전해철 최고위원 보내드리도록 하죠. 오늘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나는 꿈꿔요 함께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정말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요. 유세를 하는데 예, 다른 의원님들은 보통 보면 이렇게 조금은 흥분하고 톤이 높고 하는데 최민희 우리 의원께서는 아주 담담하게 하면서 설득력 있는 유세를 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최민희 의원께서도 정말 열심히 해서 어려운 지역인 남양주를 압승을 할 수 있게 큰 기회를 했습니다. 저희는 충청도가 이겨야 또 이긴다고 선거를 배웠는데 충청도가 대선의 민심을 결정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경기도 못지않다. 경기도다. 이 거기 충청도 세 군데 있어요. 경기도, 충청도, 제주. 아, 이 세 거기 군데. 우리가 이길 때는 항상 고기를 이겼고 졌을 때는 항상 고기를 거기서 졌거든요. 지는 거고. 네. 강원도는 왔다 갔다. 강원도는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랬는데 우리 하여튼 도당 위원장님이시니까 우리 시 지역위원장님 좀 잘 봐주세요. 예, 제가 잘 모시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요 아까 그 연설 얘기하신 건 뭐냐면 저희 지역에 오셨는데요 그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진짜 전해철 최고의 연설을 듣고 나니 문재인을 더 찍으라고 내가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만 그러신 게 아니고요 전체를 돌면서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2012년에 비해서 경기도당 위원장이 가장 뻘뻘뻘 거리면서 많이 돌아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60개 지역위원회와 61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시군구로 따지면 31개 시군구가 있는데요. 경기도 차가 크거든요. 모든 차 커서 그걸 타고 31개 시군구와 거의 모든 이제 지역위원회를 다 이렇게 차가 설 수 있는 데는 주차할 수 있는 데는 다 다니면서 유세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혼자보다는 각 지역위원회 구성원 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이 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대선 끝나고 조금 어떻게 휴식 시간을 가졌어요? 예, 좀 시간이 쉬었습니까? 있고요. 아니, 정리를 해야 될 게 많이 있고, 예를 들어 이제 지난주에 경기도당에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최고위원회를 돌아다니면서 포상을 시상식을 하고 있거든요. 1급 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했던 분들의 노고도 좀 위로하고 그리고 당도 정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말고는 여러 정책적 또 현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청문회도 있고 그 외에 추경 문제라든지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 최고위원회 여러 현안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1급 보상은 당이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영예스러운 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출직 같은 경우에는 공천 기준에도 일정 부분 가산점을 수여할 수 플러스. 있는 오, 그런 좋다. 기준들이 너무 있어서 좋다. 네. 아무튼 어머. 1급 보상은 굉장히 영예롭고 영예스러운 겁니다. 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자마자 법무부 장관 하마평 후보자로 계속해서 이름이 오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경환 후보자 낙마 이후에도 또 야, 이번엔 그러면은 그 청문회 통과하기 위해서 정치인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또 전해철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 계속 올랐는데 그냥 하마평에 그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몇 차례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문재인 정부는 통합 또 화합, 좀 포용의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아무리 대통령께서 그런 정부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믿는 것은 인사의 결과로 믿게 되는 거거든요. 누가 함께 일했냐라는 걸 보고 이제 통합이냐 화합이냐 포용의 정부냐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측근이라고 자칭 타칭 이렇게 거론되는 분들이 물러나 주는 것도 그런 통합과 화합의 정부를 만드는 데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가까이 있는 분들의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게 사실은 들으면 되게 멋있는 말이긴 한데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괴롭고 사실은 주변 분들이 굉장히 핵심으로 일했기 때문에 기대감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이왕 지사 예를 들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면 이번에 장관 한번 되시면 정말 좋겠다. 지역도 좀 더 좋아지고 이러는데 솔직히 아주 솔직히 하나도 아쉬운 건 없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게 저는 국내에 남아 있을 수 있었는데 저와 처지가 비슷한 두 사람은 해외로. 외국으로까지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국은 못 간다. 그래서 제가 현역 의원이고 최고위원인데 그래서 국내에 남아 있어서 저는 다행스러운 그래도 좋은 역할에 지금 말씀하시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3철 중에 이제 2철을 말씀하시는 근데요. 건데 역차별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전 최고께서는 19대 국회 내 진짜 고생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고생이라는 게 뭐냐면 측근이면서 그 당내 임명직은 하나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측근이란 이유로 일이 틀어지면 혼자 욕을 바가지로 뒤집어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은 열심히 하고 보상은커녕 욕만 바가지로 먹어서 명이 아주 길어진 분이세요. 저분이. 그리고 지금 저 말도 제가 생각할 땐 검찰개혁의 적임자세요.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적임자인데 뭐 이런저런 통합의 의지로 저렇게 이제 말을. 근데 뭐 멋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굳이 우리 최 의원님께서 좋게 말씀해 주신 것에 덧붙이자면 다만 저는 그 프레임, 악의적 프레임은 이번 기회에 좀 끊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012년 이후로 친노 프레임 가지고 굉장히 시달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친노라 그러면 저는 뭐 저나 아마 최 의원님도 그러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지만 친노라는 사실을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가치, 분권, 평화, 인권, 민주주의 이걸 실현시키고자 정치를 시작한 사람도 있고 정치 과정에서 그 가치를 계승하고 실천하고자 노력을 하는 사람을 친노라 그러면 전혀 부정하지 않는데 문제는 친노 패권이라 그래서 그 패권이라는 것은 패거리 문화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는 즉 친노 그렇죠. 패권으로 만들어서 매도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본인들이 억울해하고 저도 그 악의적 프레임을 깨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러니까 저희 쪽이 잡으면 배제하는 것으로 당직을 못 맡고 또 저쪽에서 잡으면 친노라서 당직을 못 맡아서 그렇죠. 국회 무슨 법사위 간사나 국회식 말고 당직을 거의 5, 6년간 전혀 못 맡는 그런 현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국민적인 좀 평가에 의해서라도 더 프레임이 안 형성되기를 바라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리고요 경기도당 출마할 때도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할 때도 친노라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강하게 저희가 얘기한 게요. 그러면 친노 정치인 중에 괜찮은 분들은 친노라서 임명직을 못 받고 친노라서 선출직
도당위원장까지 못 나가면 뭘 하라는 거냐. 아니, 그때 전해철 최고가 도당위원장 선거 안 나갔으면 이현주 의원이 되는 건데 큰일 날 뻔했네. 아까 이현주 의원 우리가 방송 초반에 이모 의원. 나는 이모 의원이라 그랬는데. 초반에 말했던 제가 출마할 때 아무튼 도움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아, 예.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이현주 의원 측에서 연락 왔어요. 됐습니다. 전해철 의원 모셨습니다. 네. 예, 제가 큰 도움 받았습니다. 박수. 그런데 방금 이렇게 비상한 시기에 전당대회에 출마하셔가지고 경기도당 위원장도 되고 최고위원도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선을 준비도 했었고 굉장히 열심히 뛰었잖아요. 10개월간의 최고위원회 소회, 소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고위원 나가고 또 도당위원장 했던 것은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당이 중심이 돼야 되고 가능하면 당이 또 혁신되고 준비된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그리고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출마를 했고요. 다행스러운 건 이번 대통령 선거가 2012년 선거와 달리 완벽하게 후보와 당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선거를 했다라는 면에서 이제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고 저희 당의 다선 의원 한 분이 30년 만에 정말 당이 대선에서 이렇게 그렇죠. 총체적으로 열심히 하는 걸 처음 봤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번 당이 열심히 하고 잘 됐던 결과가 있은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요. 과정에서 경기도당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1,300만 인구의 유권자만 해도 한 1,000만 이상 되는 경기도당이 중요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좀 지역위원회 정비하고 개편하고 또 실제 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모두가 열심히 했는데 예를 들면 그 일일 상황 보고라는 걸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침 저녁 인사하는 것 그리고 유세하는 것 오후에 상가 다니고 간담회 하는 것을 그 일일 현황을 모든 60개 지역위원회가 다 도당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현황에는 지역위원장이 어떻게 참여했고 시의원 도의원은 유세 현장에서 어떻게 했고 다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이제 야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라고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지만 거의 97, 8%의 지역위원회가 이걸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거기에 다 경쟁도 하고 실제로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다 표출이 되니까 훨씬 더 열심히 하는 조금의 계기가 되지 않나 싶었는데 이런 부분을 다 함께 마음을 쓰고 쏟아주신 결과가 이번 대선의 압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서워서 열심히 했을 겁니다. 보고 그것도 되면. 몰랐어요. 이거 또 출마하시려고 하는 내년에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당의 간부라는 사람의 위치라는 것이 또 당에서 어떤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도당위원장 정도의 위치에서 보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난 대선에는 어떤 역할을 얼마만큼 어떤 과정으로 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뭐 그분들은 실제로 무서워서 열심히 했을 테지만 그래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백서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백서가 아니고 그런 자료를 모두 보존하고 그리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그런 백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또 동친 적이 없었다 선거 때.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역대 사실은 지도부 단일 지도 체제를 하든 뭐 집단 지도 체제를 하든 늘 시끄러웠습니다. 맨날 싸우고 뭐 특히 뭐 지난 집단 지도 체제에서는 뭐 봉숭아학당이라는 소리도 들었잖아요. 뭐 노래도 부르고 뭐 그런 일도 벌어졌는데 이번 그 당 지도부는 그런 게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전해철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지는 않고요. 네. 일단은 이제 추미애 당대표의 지도력이 뛰어나서 이제 그런 결과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 갈등이라기보다는 이론이 있었던 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심각하게 토론을 했고 어느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보통 공개회의 말고 그 전날 이제 일요일 같을 경우에 사전회의도 하고 하는데 오후 2, 3시에 시작했던 회의를 밤 10시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합의가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조금의 전 지도부하고 차이라 그러면 가능한 또 엄청나게 노력했던 것은 외부에 알리는 것을 극도로 자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 한 분 한 분이 언론이나 또는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자제를 하자. 그러니까 안에서는 극심하게 싸우고 토론하고 다투더라도 그 갈등의 모습을 외부로 보이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저희들이 절제하고 자제하자라고 했는데 그런 노력들이 지도부의 좀 단일된 모습이나 또 다합된 모습의 결과로 나오지 않냐 생각하고 당연히 또 그 과정에서는 우리 추미애
당 대표가 많은 노력도 하고 또 지도력을 잘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말까지죠 최고위원 임기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물러나시게 되면 누가 최고위원이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그 권역별로 최고위원을 하게 되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경기와 인천이 하나 묶어져 묶여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인천시당위원장인 박남춘 의원께서 제 자리를 이어서 7월 1일부터 최고위원을 하게 됩니다. 예. 최고위원에 물러나셨지만 그래도 뭐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법무부 장관 이야기 살짝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기 후보자 우리 지지자들도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 아세요? 전체 잘 의원님? 알고요. 예,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에 많이 하셨고 아시다시피 이제 시민단체에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분이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든지 또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이 독점되어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공수처 같은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고 계셔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는 검찰개혁 또 몇 가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우리 박상기 교수님 또는 박상기 후보님이 확실한 적임자고 잘 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여우를 피했더니 호랑이 나타났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만큼 박상기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확실히 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확실해요. 실제로 쭉 교수님께서 그동안 이제 밖에 말씀하시고 또 글을 썼던 내용을 보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뜻을 잘 맞춰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혹시 이제 물러나실 전 최고에게 질문이 있습니까? 저는 최고위원회 관련해서. 새로 이제 법무부 장관 오시면 오직 관심은 하나죠. 지난 총선 끝나고요. 정말 우리 당 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들에 대해서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무더기로 고발했어요. 타켓을 삼아서. 여기도 타켓이죠. 두 사람 다 그래요? 예. 저는 완전히 정말 전 다음 주입니다. 예, 선고가. 검찰이 고민까지 하고 고민했어요. 제 앞에서 이게 기소권이 되냐 안 되냐 이러면서. 뭐 단어 하나 가지고도 기소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했어요. 우리를. 근데 그건 순전히 그 정치 탄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상 회복될지가 관심이 많죠, 저는. 저희들이 이제 그 총선 끝나고 나서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들 기소할 때 기소하고 나서 현황을 파악했을 때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졌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혐의에 대해서 대체적인 기준과 그동안 해왔던 관례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건 처리 기준도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강하게 항의도 하고 또 당의 법률전단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책도 마련하고 논의도 했는데 문제는 아무튼 과정에서 무리한 기소가 있었다라는 거고 예. 그 결과가 지금 재판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당의 의원 같은 경우는 기소 처분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해서 당선 무효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 당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재 나온 것으로는 당선 무효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무리한 기소였다라는 것이 이제 재판 결과로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최민희 의원께서 이야기하시는 검찰의 그런 무리함을 시정시킬 수 있다면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 나타났다 시즌3 29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진쓰리를 만들 고정 진행자 진짜 나타났다 젊은 피 충남 마상을 강훈식 원내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와! 나밖에 와 안 하는데. 예. 반갑습니다. 밝아요. 밝은 애써 밝은 척. 애써 밝은 척이에요? 네. 그 어제 여야가 그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그랬는데 뭐 워낙 요즘에 대형 사건이 연일 터져가지고 좀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빅 사건이 터졌고 네. 또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또 너무 중요한 일을 하러 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합의가 정말로 어렵게 만들어낸 합의인데 주목을 못 받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원내대변인이 그 합의의 역할을 좀 했나요? 저는 잘 지켜봤습니다. 과정을. 근데요, 그 지켜볼 때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네. 그 TV에서 왜 이모 의원하고 그렇게 정겹게 얘기하는 거 나오게 하냐? 얼마나 뒤에서 말이 많았는지 알아요? 그래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지켜보고 있다. 네. 예, 그리고 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우리가 지난주에 KT 한국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게 최민희 위원장이 19대 때 열심히 해서 만들어낸 건데 언론에 최민희란 이름은 싹 사라져서 좀 아쉽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네. 그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추석 때부터 시행하겠다고 해요. 근데 네. 이 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면제도 최 위원장께서 19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했다고. 네, 법안 발의했죠. 열일을 하시는군요. 이렇게 열일을 하시는 과거에 분이 열일했는데 왜 낙선했죠. 원왜요, 그러니까. 전해철 최고위원님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자, 방금 최민희 의원이 말한 대로 오늘 스페셜 게스트는 전해철 최고입니다. 조금 있으면 전 최고가 되실 분인데 작년 9월 이제 제1야당의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에 합류해서 당의 안정 또 대선 승리에 크나큰 기여를 했습니다. 경기도가 아마 역대 선거는 가장 많이 우리가 이기지 않았는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소개를 해주시면 먼저 예.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10개월의 최고위원 임기를 마치고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물러나실 예정인 전해철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대선 성과를 좀 얘기해 주세요. 경기도에서 어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작년 8월에 최고위원 겸 도당위원장 출마할 때요. 경기도가 이겨야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역대 선거에서 경기도가 이겼을 때 대선에서 이겼습니다. 이겼죠. DJ 대통령도 그랬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승리할 때는 경기도에 승리가 있었고 2012년 선거에서 8만 6천 표로 문재인 후보가 졌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역시 대선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출마할 때 저희들 경기도 승리를 견인해야만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함께 노력하자라고 했었는데 이번 대선 결과는 그 노력의 결실이 나서 8만 6천 표로 졌던 2012년 선거를 저희들이 극복하고 150만 표를 이겼습니다. 경기도에서 와, 150만 진짜 표를 많이 이기니까 결국은 약 18, 19% 정도 2등하고 차이가 나는 압승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승리의 견인차는 경기도의 150만 표 승리다라고 와. 생각합니다. 최민희 의원 지역구가 경기도니까. 저는 경기도 남양주 병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2012년에 9,700표 졌거든요. 이번에 16,000표 이겨가지고요. 토탈 26,000표를 이긴 곳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최민희 되죠. 예. 그러니까 전 의원께서도